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동 변속하는 차 탈 수 있죠. 뭐 포르쉐 같은 거 타고 다니시면 예. 타고 다니셔야죠. 그죠? 다니셔야 되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자동 변속되는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제 2010년 이후로서는 인제 학습률이 만약에 인제 변속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사실상 이제 자동 변속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주 뭐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인제 손을 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게 안 그래도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논의 주신 것처럼 뭐 모멘텀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그거를 얘기를 이제 시원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뛰어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합성고급 신경망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점과 관련해서 요번 마지막 시간에 같이 인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점을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제 간단한 실험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합성고급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주제로 드리고 싶고요. 이거의 상세한 내용들과 이제 효과는 심화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 과정에서 좀 더 2020 년대에 가까운 그런 신경망의 구조를 이제 만들어 보고 또 구조를 고민하고 평가해 보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원래 이제 준비된 내용들이 이 정도고요. 그래서 합성급 신경 완전 연결 계층만 사용해 오다가 왜 신경망의 양태가 다른 형식으로 바뀌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해 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마지막 논의 사항입니다. 적어도 현재 이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은 이전 것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을 통찰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완전 연결 계층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을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픽셀의 순서를 그냥 무작위로 섞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이 픽셀 순서를 이제 섞는데 일단 이제 784의 이제 무작위 순서를 좀 획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784 짜리가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섞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 보실 활동이 뭐냐면 이제 현재 이미지가 있는데 요 이미지에 대한 픽셀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 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요 X 트레인이 있는데 뭐 혹은 이제 트레인 이미지즈 뭐 이렇게 있는데 혹은 X 트레인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인제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255로 나눴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미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먼저 임쇼를 통해서 X 트레인은 인제 하나의 인제 첫 번째 표본을 선택하고 리쉐입을 해서 다시 인제 복원을 해 줄게요. 이게 영일 범위로 바꿨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시면 이게 255로 나눴다고 해도 그냥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정보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전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다만 우리 신경망에서 인제 좋아하는 형태로 좀 이제 바꿨다. 이런 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제 저 픽셀 순서를 무작위로 이제 섞는 것과 관련해서 좀 보기 위해서 음 PLT에서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칸을 잡고
첫 번째 칸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인제 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여기 S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점을 인제 유의하셔서 수행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인제 요 서플롯에서 두 번째 칸에다가 저 인제 무작위로 섞은 이제 픽셀 이미지를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제 첫 번째 게 인제 선택이 되면 원래 인제 784 인데 그거를 이제 픽셀 순서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원래 이미지인데 오른쪽은 자명하게도 그 무작위로 섞은 픽셀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 왼쪽에 이미지랑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을 때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고서 '아 이게 신발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만약에 그게 된다고 주장하면은 뭐 "너는 눈이 뭐 QR 코드 리더기냐?" 뭐 이런 비판을 듣겠죠. 그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근데 '당연한 얘기 왜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작위로 분명히 섞어서 우리는 못 알아보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90, 87 이라고 하는 성과를 얻었잖아요. 이렇게 무작위로 섞어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지금 낼 겁니다. 그거를 보여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뭔 설정을 했든지 간에 요거를 이 셀들을 복사할게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다가 붙여 놓고, 그리고 이제 요 중간에 고민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담으로 결론을 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시면 Xtrain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무작위 픽셀 순서를 이제 적용해 줘야 됩니다. 네, 그거는 요 Xtrain에서 인제 무작위 픽셀 순서를 적용하는 거는 이제 그 영축은 S 방향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제 1 축 방향에서 픽셀 순서를 적용하시면 그러면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섞인 게 됩니다. 그거는 인제 그 제가 확인을 드리기 위해서 요건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제 요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첫 번째 걸 이제 선택해도 그 아까랑 이제 동일한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요 첫 번째 거랑 비교를 위해서 제가 순서를 인제 고대로 유지해서 했는데, 전체 S개는 유지하면서 각각의 샘플에 대한 픽셀 순서를 바꾸고 그 S개 중에서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지금 이제 되죠.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실험할 때는 요런 식으로 하면 방금 전에 논의 드린 효과가 이제 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게 '무작위로 분명히 섞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상태인데, 제가 예고하는 것은 실험하기 전에 아까 그 성능이 얼마나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간에 그 성능이 동일하게 재현이 될 겁니다. 해 보시죠. 20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채 20 초가 사실 안 걸렸죠. 뭐 10 초도 사실 안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했는데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 보면은 제가 예고한 대로 9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맞는데 엑스 테스트는 "아니잖아!" 왜 그럴까요? 엑스 테스트도 무작위로 섞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픽셀 순서를 그 섞었다면 그 무작위로 한 번 섞인 게 전체적으로 다 통일돼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인제 바꿔 보시면 다시 재현이 됐죠. 그죠? 요 실험 확인되셨으면 엄지척으로 확인 주시면 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적어도 뭐 저는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이 오른쪽을 보고서 '아 이거 신발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완전 연결 계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성능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게 얼마가 나왔든지 간에. 좋든 나쁘든. 그러면 이게 막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뭔가 느낌이 쎄한 거죠. 분명히 이 이미지에는 공간적인 분포가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래 갖고 그 사람 얼굴이 있는데 제가 인제 요렇게만 해도 '사람 얼굴이다.'라고 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인 추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저 뭐 그 사이코 막 그 막 살인자 뭐 이런 영화 나오면 그 사람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눈, 코, 입을 막 이렇게 막 그려 놓죠. 막 그러면 괴기스럽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가위로 잘라 가지고 막 눈, 코, 입을 이상하게 막 붙여 놓고 이런 거 사이코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괴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괴기스럽냐면 만약에 이 완전 연결과 같은 방식이라면 뭐 어때? 응? 눈, 코, 입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있으면 되지. 그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간적인 분포에는 정보가 있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이런 것이 동일한가요? 요 네 가지 표기가 다 같은 의미인가요? 저한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아니다."라고 할 거고. 아주 특수하게 가정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이 네 가지는 동일하지 않죠.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모든 값들은 숫자 값이고 그 숫자 값들이 회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굉장히 특수한 가정을 해서 한정하지 않는 이상에야 얘는 3 이고 얘는 엡실론, 얘는 W, 얘는 M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간적 분포에는 분명히 정보가 있는데 현재는 그 정보가 파괴가 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보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파쇄해 버리면 그 파쇄한 문서를 보고서 그 파쇄를 하는 이유가 정보 보안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보 보안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문서의 파쇄로서 정보가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훼손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일부러 파쇄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파쇄를 해도 그냥 바로 읽혀. 그러면 굳이 파쇄를 할 필요가 없죠. 불에 태운다든지 해야 되겠죠. 불에 태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면. 그런데 완전 연결 계층은 뭐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인식과 관련해서 '과연 완전 연결과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 게 올바르냐?'라고 하는 비판이 당연하게도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제 우리 그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곱 신경망이 대두되는 것은 결국은 완전 연결 계층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왔다. 그런 논의점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의 문제점을 이미지에 대한 학습 상황을 가정해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특성별로 가중치를 학습하는 퍼셉트론들로 구성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특성은 개별 픽셀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들은 각 픽셀별로 가중치를 할당하고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문제입니다. 왼쪽 상단의 첫 번째 픽셀을 x1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오른쪽 하단의 마지막 픽셀을 xn이라고 한다면 완전 연결 계층은 이 두 픽셀의 관계까지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픽셀은 너무 멀어서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강아지 얼굴 근처의 픽셀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체로 같은 색으로 표현되고 어떤 일정한 패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얼굴 근처의 픽셀들은 서로 무언가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강아지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픽셀들은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연결 계층의 퍼셉트론들은 배경과 강아지 이미지의 픽셀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 픽셀들의 관계를 어떻게든 표현한다고 해도 그러한 표현이 다른 개의 이미지에 대해 일반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 연결 계층에서 학습한 가중치들은 픽셀들이 약간만 달라져도 학습된 표현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 연결 계층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간적 분포를 정보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연결 계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의 경우 이미지의 픽셀을 무작위로 섞어도 원래 이미지와 동일하게 학습됩니다. 이미지가 표현하는 시각적인 정보는 공간적 분포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무작위로 섞인 픽셀은 그러한 공간적 분포의 정보가 상실됩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연산의 특성상 입력 특성들의 공간적 분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특성의 순서가 섞여도 가중치는 각 픽셀에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해당 입력 특성의 위치와 관계없이 가중치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본의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한 결과 가중치와 무작위로 섞인 이미지에 대한 가중치가 취합되면 그 결과는 같은 값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 계층으로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실험적으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분석을 이제 해보면요. 이 오른쪽에서 그 픽셀들을 1차원 벡터로 나열을 했을 때 x1부터 xn까지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가중치가 1대1로 이제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의 그 퍼셉트론 쪽에서 연산이 수행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이런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랜덤하게 이제 섞은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가정해 보면 그 랜덤하게 섞인 픽셀들을 XR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임의의 순서로 이제 섞이게 되겠죠. 지금 이제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면 얘네들은 어쨌든 1대1로 이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더하기의 교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임의의 i번째 i번은 좀 우린 i를 이제 샘플로니까 k라고 쓸게요. k번째가 이제 여기 오고 중간에 w1, x1이 이렇게 온다고 쳐도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임의적으로 뭐 마지막에 w2가 온다고 쳐도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이 z1이나 z2나 똑같아요. 섞는다고 해서 완전 연결은 전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뭐 섞고 뭐 맘대로 해 이런 거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드린 거에서 완전 연결 계층의 문제점으로 다음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완전 연결 계층은 이제 픽셀 하나하나에서 대응하는 요런 방식으로 가정치를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 방금 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픽셀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기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 경험하신 거고 또 설령
뭐 그런 걸 받아들인다고 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여기 있는 픽셀들하고 여기 있는 픽셀들하고는 사실상 남남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인제 일일이 할당을 하면 뭐 인 뭐 사람에 비유해서 의인화해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픽셀들하고 여기 있는 도대체 무슨 관계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고민을 하냐고요. 사실 관련이 없는데. 우리 집 강아지 모찌입니다. 모찌야. 10살 이후로는 연예인처럼 나이를 안 세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아직 팔팔해요. 최장수 강아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에 우리 집 강아지 말티즈니까 이렇게 하얗거든요. 그죠? 근데 잔디밭에서 찍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퍼셉트론이 만약에 여기가 배경이 녹색으로 바뀌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분홍색하고 얘랑 관계를 맞춰 놨는데 이거 왜 바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황당한 얘기죠. 아니 강아지가 여기 뭐 장판 위에서 찍었을 수도 있고 뭐 풀밭에서 놀다가 강아지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지 말래. 강아지 이 이미지 인식을 하려면 정확하게 배경을 항상 동일하게 유지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게 노력을 해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아 이거 왜 노력을 했어?" 이런 거죠. 그럼 어떡해. 이런 문제가 극복이 된 게 대체적으로 이제 90 년대 후반 이후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고 따라서 인제 저를 포함해서요. 따라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신경망이 영상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90 년대 혁신이 있었어요. '초기의 성공적인 합성곱 신경망은 1998년 르넷입니다. 르넷은 합성곱 계층을 사용한 7층의 신경망으로 손글씨를 인식하는 모델로 활용되었습니다. 1989년 합성곱 신경망이 최초로 고안된 이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듬어져서 완성되었습니다. 1998년 여러 모델들의 비교를 위한 표준 데이터 집합을 도입하였고 합성곱 신경망과 다른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손글씨를 인식하는 다른 모델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주목받았고 손글씨 인식이 필요한 우편 서비스 등에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우편 서비스의 평가에 따르면 인식 오류가 1% 정도로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미지 인식에 활용되는 딥러닝 모델은 대부분 합성곱 신경망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르넷은 2012년 알렉스넷이 해당 기술을 빅데이터에 대해 적용하면서 가치를 재평가받았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불씨가 점화됐는데 합성곱 신경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98년에 르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 르넷의 성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엠니스트가 제시가 됐어요. 왜냐면 이게 미국 우체국, 우편 서비스 우리 우체국이죠. 그 우체국에서 인제 이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이거 완성하는 데 10년 걸렸고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왜 맡겼는지는 상당히 이제 자명하게 느껴지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쓴 글씨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인제 인식 오류가 1% 니까 99%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신경망이 주목받지 못하던 시기여서 좀 묻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10년 이후에 재발견이 됐어요. 이때 이미 개발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상 인식 쪽에서 일단
현재로서도 계속해서 이제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이제 뭐가 달라져서 그런 것일까? 그런 점들을 우리 근본적인 이야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범위에서의 관계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고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수학적인 도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학적 도구로서 17세기 프랑스 수학자가 발명한 합성곱 연산이 결과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먼저 합성곱 연산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합성곱은 실수 범위의 값을 발생하는 두 함수 간의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특정 시점을 T라고 표기하겠습니다. 특정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은 FT라고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할 때는 최근의 가격이 예전의 가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일수록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가중치를 GT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의 실제 예측은 지난 모든 가격들의 변화가 아니라 최근의 가격들의 변화를 주요하게 고려해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GT는 최근 가격들의 관계만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가격을 발생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완전 연결의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FT를 예상하기 위해 최근과 과거의 가격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그것들의 모든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가격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완전 연결의 방식으로는 그런 변화 이전 가격이나 그 이후의 가격들을 동일하게 놓고 가중치를 학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완전 연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관측값으로 비유한 FT는 합성곱 연산에서 입력이라고 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GT는 T 이전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적용되는 효과로서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커널은 일종의 시야 범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합성곱 연산의 결과는 종종 특징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해보죠. 사실은 모든 것들은 수학적인 연산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 그, 그 수학 연산이 이미 존재해야 돼요. 미분이 이미 존재해야 되고 뭐 더하기나 곱하기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완전 연결 계층이 부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떠한 수학적 연산을 활용해서 그러한 통찰을 반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고민은 대가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합성곱 연산이 그 국소적인 부분에 서로의 이제 상호 관계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합한 형태의 연산이다. 라고 하는 거를 통찰을 하는 게 혁신이겠죠.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합성곱 연산이 이제 이미지 인식 쪽에서 활용이 이제 됐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제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니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컨브넷이라고 부를게요. 아까랑 이제 명칭을 조금 달리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드는데 현재까지는 여전히 시퀀셜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심화 과정에 오시면 그때는 이 2015년 이후의 신경망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순차적인 것만 있지는 않고요. 비순차적인 연결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또 당연히 이제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은 첫 번째 입력으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입력을 더 이상 784로 하지 않고 원래의 형상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우리가 좀
그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그 이때까지 잘못했네.' 요게 무작위로 섞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를 LA 갈비 썰듯이 요렇게 쭉 이렇게 일 차원의 벡터로 만드는 요거도 공간 정보를 파괴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무작위로 섞는 거나 이거를 그 LA 갈비 썰듯이 쭉 이렇게 써는 거나 공간적인 정보가 파괴되는 거는 매한가지예요. 근데 이때까지 요걸로 막 90점 언저리에서 잘했단 말이에요. 엠리스트는 막 97, 98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네. 맞아요.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3을 요렇게 LA 갈비 썰듯이 이렇게 쪽 썰었는데 그거를 98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야. 근데 그거를 98 이나 했다니까 그 문제가 너무 쉬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3 말고 다른 것도 해 보라 이거예요. 티셔츠. 근데 얘도 영 못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뭐 90점 금방까지 가잖아요. 그거 보면 하여튼 그죠? 하지만 이거를 근본적으로 극복을 해내기 위해서는 과연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 더 복잡한 거에서 유지가 될 것인가? 의문스럽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백 이미지예요. 만약에 컬러 이미지였으면은 얘가 색상 채널이 있어 가지고 얘가 3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제 컨버넌스를 만들 때 이 입력을 요게 인제 색상 채널을 마지막에 줍니다. 이게 그 흑백인 경우에는 사실 1 채널이고 RGB와 같은 컬러가 있으면 얘가 인제 RGB 각각 따로 채널 차원이 있어 갖고 이미지가 3 차원 텐서입니다. 그나마 지금 흑백이어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RGB까지 해 가지고 이거를 그 1 차원으로 쫙 펼친다? 잘하는 게 진짜 이상하지. 그래서 애초에 이상했고 그거를 이제서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입력은 레이어즈에서 댄스가 못 받아줍니다. 댄스는 "저런 입력은 못 받습니다. 우리는 벡터 형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애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인제 합성곱 신경망으로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출력의 개수를 가장 첫 번째로 지정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네, 임의의 개수를 지정해 볼게요. 이게 30 개도 돼요. 32 개도 되고. 얼마가 좋은지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셔서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의 범위를 한정을 해 줘야 돼요. 이게 완전 연결 계층으로 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이 축구 지망생들한테는 약간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현실이 그런데 어떡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손흥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재능이라는 게 있고 자신의 이제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딥러닝 전문가가 되긴 쪼끔 어려울 것 같아. 뭐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르겠지. 해 보니 잘하더라. 뭐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성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이 만능은 없으니깐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신경망도 마찬가지예요. 신경망도 신경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론이 있는 것과 신경망을 적용해서 무조건 된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신경망은 그냥 일반적인 틀이거든요, 범주. 근데 그 신경망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가 이제 신경망 설계고 그 신경망 설계에 따라서 이게 잘 되고 안 되고가 다르고 또 그 설계에서 완전 연결을 쓰느냐 합성곱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고 트랜스포머에서 트랜스포머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곱 신경망이 인제 그 영상에 대해서 되게 그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합성곱 신경망을 뭐 자연어 처리 같은 텍스트에도 적용을 해 봤겠죠. 당연히 해 봤겠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쪽에서는 이제 텍스트 쪽에서는 잘 안 돼서 그래서 다른 걸 끌고 온 거예요.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근데 그 RNN도 2017년 이후에는 트랜스포머로 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주 짧은 어떤 패러다임의 기간을 거쳤어요. 만능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인제 각 응용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원리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 뭐 제미나이가 나와 갖고 뭐 이것저것 뭐 멀티 모달 뭐 이런 걸 하는데 조용하잖아 지금. 조용해. 그거 12월 초에 발표가 되고 나서 그다음 주에 뭐 공개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갖고 당시 인제 그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 제미나이. 뭐 이미 알고 그 보신 경우도 있고. 그래 갖고 처음에 데모 보고 저는 '저거는 실시간으로 저렇게 되면 진짜 난리가 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연출이었죠. 그 이후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었냐? 안 바뀌었거든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컨볼루션으로 이제 바꿨고요. 그리고 인제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설정할게요. 이게 인제 그 범위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여기서 이 커널 사이즈를 이제 설정을 이제 하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논의해 주셨는데 이 합성급 신경망이 인제 2010년 이후에 인제 재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인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시그모이드를 이때까지 사용해 봤는데 이제는 좀 바꿔 볼게요. 렐루아 같은 걸로. '어우 뭐 이제야 바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요 렐루가 나온 게 2010년 이후예요. 2011년 이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완전 연결을 이제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는 그 시그모이드로 일단 해 왔습니다. 근데 인제 합성곱이 인제 재발견됐다고 평가하는 시점 이후로부터는 인제 요 렐루아 같은 것들이 또 같이 개발이 됐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같이 이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그모이드로 하면 안 되냐? 안 되진 않아요. 네, 후져서 그렇지. 그럼 뭐가 후지냐? 그 얘기도 일단 해 볼게요. 하지만 인제 지금으로서는 그냥 요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근데 요게 약간 번잡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구형과 비슷하게 액티베이션을 요렇게 인자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쪼끔 간결하죠, 표기 자체가.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출력층을 우리가 구성해 보는데 얘는 댄스로 할게요. "댄스 안 된다며?"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설정해 놓고 나서 이제 서머리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출력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일단은 요렇게 인제 구성을 하신 다음에 create component을 이제 하고 여기까지 일단 되시는 상황으로 한번 이제 볼게요. 괄호쌍이 안 닫혔죠. 그죠? 일단은 요렇게 해서 서머리까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진행하기 전에 조금 이제 새로운 내용이고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제 먼저 해 놓고 나서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점을 보겠습니다. 잘 되시면 엄지척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가 잘 나왔다. 음. 그러면 왜 여기서 여기는 합성곱을 썼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네가 빡빡 우긴 그 완전 연결 계층을 여기서 왜 썼냐? 이게 자신이 상대하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합성곱 신경망은 어디서 뭘 고려했냐면 공간적 분포가 중요한 정보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이미지의 공간적 분포를 학습하는 형태로서 바람직하다고 일단 여겨져서 여기서는 이제 합성곱을 이제 썼죠. 근데 마지막은 어쨌든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중간에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출력은 그냥 임의적인 표기와 연관을 짓는 거예요. 아까도 인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신발을 왜 9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일관성 있게 표기를 정하면 되는 거지 그 표기에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꽃이 있는데 이 꽃을 요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쓰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했고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언젠가부터 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혀 다른 표기를 사용하죠. 왜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런 정보가 0 부터 9 까지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냥 임의적인 할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기들은 0 부터 9 까지라고 하는 표기들은 공간적 분포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0 부터 9 까지라고 하는 임의적인 표기가 근처에 있는 값들끼리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같이 근처에 붙어 있으면은 친한 애들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0 하고 1 하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친하냐? 아니에요. 그냥 하필이면 옆에 앉은 것뿐이에요. 얘가 우리가 표기를 바꿔서 한다고 해도 전혀 의미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임의의 정보를 처리해서 마지막에 댄스 10 으로 하는 거는 이 전혀 공간적 분포와는 상관없는 것들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댄스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빨리 피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면 출력은 무조건 댄스구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미지 자체가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댄스로 하면 안 됩니다. 출력에 맞춰 주셔야 돼요. 의미에 맞아야 되고 출력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급한 일반화는 하시지 않도록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고르자면 이것이 의미적으로 가장 올바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댄스에 전달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댄스는 1 차원의 텐서 즉 벡터 형태를 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댄스한테 전달되는 입력이 26 바이 26에 32 예요. 요게 26이 되는 거는 합성곱 연산을 거치다 보면 원래 28 에서 요런 커널 사이즈 등에 의해서 이게 그 원래 것보다 좀 작아질 수도 있고 혹은 설정에 따라서는 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커널 사이즈를 이렇게 잡았어도 패딩 세임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한다. 요런 걸 수행하게 되면 그 이 커널 사이즈를 뭘 어떻게 잡아도 원래 입력 형상을 유지를 해 줍니다. 보통 이 패딩 세임 같은 것들은 왜 하냐면 그 딥러닝 쪽에서 해요. 이게 입력이 싹 녹아버려서 더 이상 깊은 계층을 만들기 어려운 걸 그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래의 크기를 유지해 주는 그런 방법을 이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정들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요 32는 출력의 수입니다. 우리가 32 개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이 댄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못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이 합성곱이 공간적 분포를 반영해서 정보를 뽑아 줬지만 댄스한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1 차원으로 이제 펼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리쉐입을 통해서 해 줬지만 지금은 모형의 내부에서 중간에 이거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래튼과 같은 계층을 추가해서 1 차원적으로 쫙 펼쳐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1 차원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 주게 되면 요게 인제 26 곱하기 32 해서 뭐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 이런 값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해서 댄스가 어쨌든 1 차원이니까 그 1 차원의 텐서와 0 부터 9 까지라고 하는 임의적인 표기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구성을 하게 되면 일단 동작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올바른 구성인가, 그건 아닙니다. 일지 아닐지 모르지. 해 봐야 알겠죠.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걸 보면 이제 합성곱에 대해서 아시는 경우에는 혹은 또 신경망에 대해서 아시는 경우에는 '아 이 매개 변수가 너무 많구만.' 이거는 안 해 봐도 거의 과적합 확정이죠. 그러면 근데 요 정도만 해 가지고도 합성곱의 그 잠재력을 우리가 인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잠재력을 이제 보시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요 X 트레인이 있는데 이 X 트레인의 이제 쉐입을 보시면 이게 60,000 바이 784 잖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얘가 요 상태는 안 돼. 그죠? 그래서 이제 X 트레인을 다시 이제 원래대로 복원을 해 주는 느낌인데 하는 김에 채널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제 값의 복원, 값을 영일 범위로 바꾸는 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태만 요런 식으로 바꿔 주신다면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형의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레이블 자체를 전달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만 바꿔 주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때까지 실험하는 거를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근데 쪼끔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위에 실험을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이제는 모형이 차이가 나야 되죠. 그래서 인제 create component으로 이제 바꿔 주시고, 아까 무작위로 섞으면 안 되죠, 지금은. 그래서 인제 요거를 다음과 같이 그냥 원래 X 트레인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여기 손실은 이 레이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X의 형태가 변하는 거는 손실이라든지 레이블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적화 기법은 우리가 2015년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아람을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이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냥 별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일단 아담을 쓰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좋은가 나쁜가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치 크기 200은 우리가 이때까지 해 왔으니까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험이 잘 될지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 과정 볼까요? 보시면 여전히 2초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GPU가 아직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90 점대를 아까는 20 번을 돌아서 90 점대에 도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서너 번 만에 성능을 90 점대를 달성하는 걸로 봐서 '오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20 번을 인제 해 주면 지금 막 95 막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뭔가 양상이 달라지셨죠. 그죠? 하지만 뭐 연산적 측면에서는 2초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 아직은 여전히 GPU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인제 1분 내에 끝나고요. 그죠? 그러면 인제 기대가 크죠. 이렇게 같은 어떤 에폭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을 이제 발휘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수능 점수로 평가를 해 줘야 돼요. 따라서 X 테스트 요런 부분들 이제 유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노력해서 이건 이런 거 저런 거 뭐 바꿔 가지고 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뭐가 잘 안 됐었냐면 90 점대를 넘는 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드디어 90 점대를 지금 영접을 했습니다. 91 점대를 받잖아요. 물론 과적합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90 점은 못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 버렸어요. 그냥 그 예전보다도 훨씬 뉴런의 개수도 적은데. 그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합성고업의 합 이 뭔가 가정이 올바르다면 그 노력에 대해서 보상이 더 빨리 쉽게 주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인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제 아주 그 뭐 "넓은 곳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동서남북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으면은 먼 곳에 가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결과가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정보의 정보 자체에 사실은 근본적인 지식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형은 그 정보 속에서 지식을 추출을 해내고 싶은 거죠. 개란 무엇인가? 옷이란 무엇인가? 스웨터와 신발은 어떻게 다른가? 그죠?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픽셀 하나하나의 값일 뿐이고요. 사실은 우리는 그 스웨터라고 하는 거 이게 떠올려 보면 구체적인 스웨터를 머릿속에서 그려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스웨터 입어야지.' 하면은 여러 수많은 옷들 중에서 스웨터인 것과 아닌 것들을 우리는 구분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속에서 굉장히 추상화된 형태로 이제 있는 거고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제 모형을 통해서 추출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인 거죠. 근데 그 지식을 추출하는 도구가 그 정보의 형태를 존중해 주고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합성곱이 제일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적인 영상처럼 공간적 분포가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전 연결에 비해서는 보다도 바람직한 가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실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4시간 동안 같이 살펴봤습니다. 1940 년대 MCP 뉴런의 단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50 년대 퍼셉트론을 구현해 봤고 80 년대 신경망의 역전파를 통해서 연산의 비효율을 극복하는 과정을 실제로 구현해 보셨고요. 그리고서 2020 년대 딥러닝의 근본적인 원리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딥러닝에 입문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거고요. 또 앞으로 딥러닝 모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요소들이 이제 어떻게 인제 기능하는가 이런 점들이 중요한 발판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4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가시기 전에 출첵 잊지 마시고요. 또 인제 연말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어 다음 연도에 심화 과정을 심화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기본이 좀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그 이전에 선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신러닝 과정에서 또 인제 뵙고 어 같이 얘기를 해 본다면 또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